먼저 이 소식부터 가야 될 것 같네요. 어제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형이 15년이었는데 네. 대부분 다 예상을 넘은 선고여서 네.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제가 10년이 넘은 기자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경향신문 구규영 기자도 있고요. 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도 있고 뭐 등등 CBS 조태임 기자까지 아마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모임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안에서 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10년도 넘은 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막내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 성구문을 읽어 나갈 때 순간순간 내기처럼 몇 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년 이상 이야기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었고요. 몇 년 말했나요? 20년 얘기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에서 구형 처음 15년 구형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도 패널이 15년 꽉 채워서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15년보다는 안 나오겠지만 15년 나왔으면 좋겠다는 톤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었어요. 네. 그랬고 대부분 기자들은 뭐 10년 이하로 다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판사 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엄중하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뚝 잘라서 5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23년 나오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보도됐던 내용이지만 좀 더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재판장 이진관 판사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이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고요.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이렇게 쏠렸던 건 두 가지인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매우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건 2분 만에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유죄다라고 하고 선고가 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들 안도하고 그 이유는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또 관심이 모아졌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량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었죠. 자, 내란과 관련돼서는요,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면서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동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데요. 아울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나 변호사님은 이거 예상하셨나요? 예상은 저 사실 옛날 텐데.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구형보다 판사가 더 강하게, 더 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땐 바람이었지 사실 15년 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23년 딱 했을 때 저는 전율이 쫙 올라오고 그때 느낌은 옛날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때와 느낌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빌드업을 하시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 아까 지금 우리 하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참 8년이나 더 중하게 나온 거, 정말 변호사 생활 처음 하면서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형사법정에서는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높은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드물죠.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최대치의 구형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사실 구형량을 뛰어넘는 선고는 매우 드물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특검의 구형량이 너무 적다, 특히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 15년형이라는 것은 당시 국무총리 2인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솜방망이 구형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평가를 했었고, 저는 사실 20년 선고를 전 예상을 했었는데 제 선고 예상량도 뛰어넘는
23년이라는 거는 아마 이거는 거의 예측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거기다 법정 구속도 당연히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쟁점은 사실 그 형법의 체계를 보면 소란, 소요, 폭동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란은 이제 경범죄, 소요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소유죄가 있고 폭동의 단계까지 가야 이제 내란으로 가는 건데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폭동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부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이거는 늘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했던 뭐 계몽령이다,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상한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걸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해줬고요.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특검이 처음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 내란 방조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이 방조 개념은 네. 우리가 형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인데 내란죄에는 이 집단적 공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요적 공범에 따라 가지고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수행자, 부하 수행 이렇게 형량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범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특검의 공소장은 잘못됐고 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바로잡은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리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예. 네. 슈퍼챗 그레이 X1님 잘생겼다 신인규 슈퍼챗이 또 연이어서 들어오네요. 와. 매일 나와야 되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신인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저께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라고 이제 논리가 이제 그 새롭게 알게 됐던 거는 일단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서 이제는 무슨 내란 몰이니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2.3 비상계엄 그 잘못이다. 잘못이고 그리고 그 불법이라고 하자. 그리고 심지어 위헌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게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 그렇죠. 더 위험하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전두환 노태우가 윤석열보다 더 심하지 않아? 거기 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러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고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면 이건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희생자가 없었다는 건 이건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의 덕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 참가했던 군인들 그리고 국민 일부 국회의원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일부 덕이지. 군인 경찰 공무원까지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감경 그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죠. 아마 그 실제로 보신 분들이 그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동화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까 네. 싶은데요. 특히 방금 울컥하는 모습. 방금 말씀하신 이 계엄이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안경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것이 울컥한 것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렇고요. 기자들 중에서 뭐 펑펑 운 사람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이 판결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해주는 네.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단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그것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스스로 멈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이 가서 적극적 저항으로 이걸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시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국회를 에워쌌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고 또 당시 군에서도 헬기 진입을 끝까지 지연시키려고 했던 어떤 군인들, 네. 또 다리를 건너지 않았던 그 군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막아냈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법원도 조의대 체제 하에서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골목마다 자기 역할을 골목대장처럼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 내란을 막고 정리해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용기와 소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 입장에서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의 어떤 회환이나 여러 가지 그 뭐 본인의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좀 어제 녹아났던 장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국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준 것 그리고 을 넘어서 현재 사실을 또 평가해 준 거에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가 감동적이었냐면
피고인 국무총리가 12.3 내란을 진실로 밝히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회 안위를 위해서 비상계엄 문건을 은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다가 폐기하였으며 그리고 위증하였고 그다음에 허위 준수를 번복했고 결국은 대통령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결국 사후에 들통이 났기 때문에 반성하는 척을 했다. 이것도 이제 근거 되게 저는 명확하게 말해준 게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 효능감처럼 사법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 CCTV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논의를 했잖아요. 답답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찝어준 거.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이 두동강이 나고 극우가 생기고 어찌되건 한 정말 공정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집단이 생긴 것.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재판 선고에서는 그 얘기를 얘기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이 죄가 12.3 내란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일에 네. 국한됐는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12.3 직후에는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믿었었어요. 그래 네. 저 사람은 오랫동안 공직을 한 사람이고 그래 내란은 잘못됐다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무시하고 했구나라고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라고 한 건 언제부터였냐면 12월 말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저거 뭐지?라고 했고 나중에는 뭐 이완규라든지 이상한 분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했고 그것이 지금에서 나중에 다 CCTV 이후로는 왜 그랬구나라는 게 다 맞춰지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출마했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뒷부분 이게 이제 이것이 사법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뒷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행을 했을 때 그 뒷부분에 대해서 비록 12.3 직후에는 네. 뭐 얼떨결에 뭐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내란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이제 잘 처리를 했으면 조금 이게 감형 사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네. 재판부가 거의 빠뜨린 논점이 없어요. 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다 정리를 해서 저는 거의 완벽한 판결문이다. 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한덕수가 내란의 당일에는 부작위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이 침묵의 동조자가 사실 내란 같은 상황에서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회주의성으로 내란이 성공하면 저는 한덕수의 위치가 북한에서 뭐 최근에 돌아왔지만 김영남 그 상임인민 최고인민회 그 의장 같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뭐 2인자 체제로 평생을 아마 호의호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수백 명이 아마 목숨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에서 책임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고 침묵에 동조하는 것도 징역 23년 간다라는 거를 저는 엄히 경고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후의 과정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의무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이것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전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본인의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완규 임명하니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국민의힘에 그것도 새벽 3시에 당원으로 가입하겠다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권 쿠데타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거기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뭐 사실 뭐 지금까지도 이 침묵의 동조자들은 어디선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전 여기에 대한 아주 엄한 저는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정말 국민들의 효능감이 너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